항문에 생기는 크게 세 가지 질환을 우리가 치질 이렇게 통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치질은 항문에 생기는 모든 병을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치액, 두 번째로는 치열, 세 번째로는 항문 농양과 치루, 이렇게 세 가지 질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항문 농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문에는 대변을 부드럽게 배출시키기 위해서 항문샘이라는 구조가 존재를 하는데 이 항문샘에는 부드럽게 대변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윤활하는 잼 같은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항문샘이라는 구조가 한 방향으로만 열려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나가는 항문샘의 입구 쪽에서 균이 거꾸로 돌아 들어오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감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항문샘이 감염돼서 고름이 차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항문 농양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이런 항문 농양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잘 생기지는 않고 대표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라든지 또는 항문의 청결도가 떨어지는 경우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군 생활이라든지 또는 출장지라든지 이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서 좀 더 발생 빈도가 높고 또 면역 저하자들,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이라든지 백혈병 환자들 또는 에이즈 환자들에서 조금 더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항문 농양은 최초에는 잘 발생한 것을 알아채기가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항문의 통증을 서서히 느끼게 되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은 항문 쪽으로 극도의 통증을 느끼면서 동시에 열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덜어는 직접적으로 피부로 흘러나오면서 고름이 분출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항문 농양은 반드시 치료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항문 농양이 발견됐을 때는 빠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절개 배농이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고름을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에서 가장 가까운 항문 농양을 항문 초음파로 진단을 한 뒤에 우리가 국소 마취를 통해서 항문에 있는 농양을 배출시키는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항문 농양은 이런 항문 농양을 배출시키는 절개 배농 방법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되는 편이고요. 다만 이런 절개 배농 수술만으로도 결과적으로는 치료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증상이 발견되면은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먼저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항문 농양을 수술 받으신 뒤에라도 결과적으로는 항문 농양은 치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항문 농양에 대한 절개 배농술을 받으신 뒤에는 다시 치료에 대한 수술을 받으시게 되는 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문 농양에 대한 절개 배농술 이후에 적어도 1년 이내에 약 90%에서 치료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항문 농양 수술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외래를 보시면서 치료 수술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는 완전히 잘 수술된 다음에는 거의 2년 내에서 90%에서는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 편입니다. 물론 다양한 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복잡한 치료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잘 치료되면 재발 없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잘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항문 농양과 치료의 수술 후 관리는 기본적으로는 좌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욕 방법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인터넷에 잘못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잠깐 바로잡아서 설명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바람직한 좌욕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적당히 미지근한 물에다가 항문을 담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문에 대한 좌욕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문을 물에 직접 담그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좌욕하는 시간과 횟수입니다. 좌욕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많은 매체나 이런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좌욕하는 시간은 약 3분에서 5분 정도면 충분하고요. 아무것도 섞지 않은 맹물에다가 좌욕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 좌욕 횟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좌욕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항문관 자체가 손상받아서 찢어지는 것을 치열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주 단단하고 큰 대변이 항문관의 내강보다 더 커서 항문 내강을 이렇게 손상시키는 경우들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펄사 같은 경우가 아주 강한 압력으로 항문 내강 상태를 찢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변 습관의 변화, 설사라든지 또는 극도의 변비가 있는 경우에 치열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배변 습관의 극단적인 변화를 유발시키는 음주라든지 또는 염증성 장질환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 같은 경우에 치열이 발생하기가 좀 더 쉬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치열은 과거에는 무조건 수술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바르는 약이라든지 먹는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과거에 치열을 수술했던 빈도에 비하면 최근에는 거의 10분의 1 정도만 수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치열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검토하기도 하는데요. 치열의 수술 방법은 이 찢어져 있는 항문 상피를 모두 제거해 주는 방법입니다. 치열에 대한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일반적인 절제술만을 택했지만은 최근에는 항문 피부를 이용을 해서 재건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안전하게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하십니다. 또 과거에는 통증이 많이 남았지만은 최근에 하는 일반적인 항문 보건술 같은 경우에는 항문의 통증을 상당히 줄여서 부담 없이 수술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액하면은 그냥 항문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항문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문 주변에 있는 항문 혈관들이 항문 바깥으로 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문에 있는 전체 혈관의 개수가 약 2,000개 정도 되는데요. 원래는 이 항문 혈관은 적절한 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문 쪽으로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압력 때문에 그 항문의 혈관이 탄성을 잃어버리고 점차 항문 바깥으로 처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치핵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항문이 튀어나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불편감도 있으시겠지만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핵은 암으로 가는 병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치핵이 모든 분들이 다 걸릴 수 있는 질환이라서 만약에 항문에 불편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병원을 찾으셔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핵과 관련돼서 항문의 불편감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항문 쪽으로 항문 살이 밀려 나오는 것에 관련된 불편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점차 진행하면은 항문이 충분히 조여지지 않는다 하는 불편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변이 조금씩 묻어 나온다, 변실금이 아니냐 하는 우려들도 갖고 계실 수가 있고, 또 이 항문 혈관이 많이 튀어나오게 되면 그 항문 혈관 내에서 출혈이 있으면서 그것이 항문 통증을 느끼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튀어나오는 느낌, 대변이 자꾸 묻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 통증,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 편입니다. 치핵을 진단하는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는데 크게 3가지 정도의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사가 환자분의 항문을 직접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이것을 직장수지 검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항문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항문 외부의 문제까지 의사가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항문을 포함해서 약 3cm 정도까지의 항문 내강을 의사가 직접 만져보고 또 눌러보고 또 눈으로 보고 질환을 감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항문 경이라고 항문 내부를 직접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문 내부 3cm 정도까지를 카메라로 보고 내부에 있는 치핵 말고 다른 문제들까지도 한꺼번에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환자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환자분의 항문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항문 초음파가 있습니다. 항문 초음파는 항문의 단면을 확실하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역시나 치핵의 정도나 치핵 내부에 다른 문제들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치핵 이외의 다른 항문 질환들, 치루나 항문 농양까지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치핵 수술과 관련돼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관장을 해야 된다든지 관장약을 먹고 장을 비우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과거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항생제도 워낙 잘 발달이 됐고 또 수술 방법도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주의사항은 없는 편입니다. 다만 우리가 수술 전에는 배변을 먼저 해서 항문 주변에 있는 남아있는 분변들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수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항문 수술 후에는 일반적으로 항문 통증이 상당히 심하게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술 직후에는 항문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어떤 치료도 하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나 항문 소독 같은 경우도 수술 후 이틀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술한 당일날 그리고 수술한 당일날로부터 3일 뒤에 항문을 관찰을 하고 소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는 또 항문 소독도 자주 하던 시절이 있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한 통상적으로 3번에서 4번 정도 항문 관찰을 하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환자분들이 느끼는 부담의 정도는 많이 줄어드는 편입니다.